한국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의 경유지가 되다. 일본 최대의 고민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다. 한 번 들어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풀 수 없다. 그냥 관리만 할 일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는 이 문제 말고는 관심이 필요한 시급한 일들이 널려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이르는 지역 전체는 초조하게 남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만에 하나 그들이 코앞에서 이 문제가 폭발하기라도 하면 인접국들까지 말려들게 되고 그 여파가 당장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것은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행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통일 한국의 국경, 즉 자신의 코앞에 미국이 주둔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미국도 남한을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방을 저버리는 짓을 할 수도 없다. 한반도의 개입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모른 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해결책은 타협이겠지만 남한은 이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고 북한 지배층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향후 전망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언제나 그렇듯 이 상황은 마치 지평선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풍경과 같다. 수년 동안 미국과 쿠바는 서로의 주의를 조용히 맴돌기만 했다. 2015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부분적으로 돌파로 이어지는 탱고만을 추었을 뿐이다. 그들은 부분적인 돌파로 이어지는 탱고만을 추었을 뿐이다. 복잡하게 스텝이 꼬이지만 않도록 슬쩍슬쩍 눈치만 주면서 말이다. 그러나 북한은 혹시 플로어로 나아가자고 할 신천자가 있는지 목을 빼고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가끔 표정을 일그러뜨리기도 하면서 말이다. 북한은 2,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빈곤 국가이다. 도덕적 부패, 공산주의 일당 체제의 폐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는 혹시라도 수백만 명의 난민의 물결이 압록강을 넘을까봐 두려워하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은 거의 3만 명에 달하는 남한 주둔 병력을 철수하는 것이 잘못된 신호로 비춰져서 북한이 대담한 모험을 감행할까봐 우려한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로 인해 현재 누리고 있는 번영에 위험이 갈지도 몰라 선뜻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통일로 인해 현재 누리고 있는 번영에 위협이 갈지 몰라 선뜻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통일로 인해 현재 누리고 있는 번영에 위험이 갈지 몰라 선뜻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 참여하는 모든 배우들은 안다. 잘못된 순간의 답을 냈다가는 자칫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게다가 이만저만 크게 망가지는 게 아니다. 두 나라의 수도가 잿더미로 변하고 내전과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하고 도쿄 시내나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한쪽에 핵무기를 가진 한반도 땅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걱정은 아니다. 만약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거나 하면 이 국면은 국경을 넘는 전쟁, 테러리즘, 난민 등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후폭풍은 이 드라마의 배우들을 강타해서 해결은 차세대 지도자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다음 세대로 넘겨질 것이다. 사실 전 세계 지도자로서 공공연히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날을 대비하고자고 떠들다가 정말로 그날이 앞당겨져도 큰일이다. 그날에 대해서 준비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지금의 상태에서는 일단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약한 것 같되 위험한 약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연약한 것 같되 위험한 약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북한은 여전히 광적인 데다가 곧잘 효과가 있는 강력한 약자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대외 정책은 본질적으로 중국 말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데 있다. OEC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수출량의 84.48%를 수입하는 중국조차도 그들은 온전히 믿지 않는다. 북한은 자신들과 맞서는 통일전선을 가로막기 위해 모든 외부 세력들이 서로 번먹하는 데 노력을 경주한다. 여기에는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의 지배층은 볼모나 다름없는 주민들에게 조국은 온갖 역경과 외국 악마들에게 당당히 맞서는 강력하고 너그러운 위험 있는 나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한다. 북한은 강력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자주정신을 혼합한 주체사상이라는 유일무이한 정치 철학을 통치의 기조로 삼고 있다. 실상 북한은 세계 최악의 민주국가다. 나라가 인민을 위해서도 공화국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 나라는 한 나라나 하나의 당이 소유한 왕조국가이다. 아마 독재 수준을 테스트해보면 항목이란 항목은 죄다 해당될 것이다. 제멋대로 체포, 고문, 여론 조작용 재판, 수용소, 검열, 공포정치, 공포의 법칙, 부패, 그리고 21세기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포 통치까지 말이다. 위성사진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미루어 볼 때 북한에는 적어도 15만 명의 정치범들이 거대한 노동교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인류 양심의 오점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곳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실상의 전체 규모를 아는 사람조차 드물다. 뉴스는 권력에서 밀려난 북한의 엘리트들이 박혁포로 처형을 당했다거나 굶주린 개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말들을 전하지만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 독재 정권이 저지른 일련의 극악적인 행위들은 실제로 국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온 나라에서 폭행과 고문, 수용소 감옥, 그리고 즉석 재판에 의한 처형이 만연해 있다. 이 나라는 고립을 자초한 데다가 국가가 거의 모든 지식을 통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제도, 지도자들이 지지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짐작만 할 뿐이다. 이는 선글라스를 낀 채 뿌연 유리창을 통해 저 안쪽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꼴이다. 전 평양 주재 대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건 마치 창문 한쪽을 애써 열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 옥황상제가 아들인 환웅을 이 땅으로 보냈다. 환웅은 오늘날 백두산으로 내려와서 곰이었다가 사람이 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당군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당군은 이 나라의 건국의 초기 작업에 참여했다. 이 건국 신화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신화는 한 공산국가에서 세습으로 지배되는 한 가족이 신격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일례로 평양의 선전 매체에서는 김정일은 경애하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미덕의 완벽한 화신, 태양과 같은 영도자, 백두산이 빛나는 별, 21세기를 이끄는 지도자, 하늘이 내려 위대한 분, 내지는 뜨거운 사랑의 영원한 가슴 등으로 묘사된다. 그의 아버지 또한 비슷한 칭호를 얻었고 아들인 김정은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칭호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정확히 짐작하지는 못한다. 다만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보여준 집단적 광기와 다름없는 추도 분위기에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일단 대성통곡하는 앞줄이 지나면서
비통함이 강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보였다. 하기야 앞줄에 선 사람들은 카메라가 자신을 마주치는 마땅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까닭이 있겠는가. 아니면 당에 충성 어린 이들이 앞줄을 세워놓거나 그도 아니면 정말로 슬퍼하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것은 다이아나 비 사망 직후의 영국의 국민들이 보여줬던 감성의 분출이 북한식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광기에 가깝도록 위협하고 연약한 것 같대 위협스럽기 짝이 없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는 일종의 트릭인데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 국가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위치와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가락 하나로 가른 인위적인 383. 18세기에 한국이 얻은 은자의 왕국이라는 별칭은 수세기에 걸친 정복과 점령, 약탈 혹은 어딘가로 가기 위한 경유주의 대상이 된 뒤로 이 나라가 스스로 고립을 택한 데에서 나온 명칭이다. 만약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 북쪽에서 내려오면 일단 압록강을 건넌 뒤 해상까지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천연 장벽은 거의 없다. 반대로 해상에서 육로로 진입한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배경에서 몽골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어 명나라, 만주의 청나라 그리고 일본도 수차례 침입을 했다. 한국이 여러 교육로들과 단절하고 홀로 있기를 희망하면서 바깥 세상과 엮이지 않는 편을 택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진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 일본이 다시 들어왔고 1910년에는 아예 이 나라를 통째로 합병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한국 문화 전체를 말살하는 정책을 개시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고 한국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 또한 금지됐다. 신사참배도 의무적으로 사용했다. 일제강점기는 오늘날까지도 한일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한국은 북위 38도선에 따라서 분단되었다. 북쪽은 소련이 관리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남쪽은 대한민국이란 불리는 친미 독재 정권이 세워졌다. 이곳에야말로 상대편이 독자적인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곳곳이 부딪히고 후시탄탄 영향력과 주도권을 노리던 초기 냉전 시대의 축소판이었다. 역사학자 도노보 교수는 38도선에 따라 이 나라는 남북으로 임의로 불안한 것은 여러모로 불운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945년 미국 정부는 8월 10일 일본의 항복에만 정신이 팔려서 한반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한반도 북쪽에서 소련군의 이동이 포착되자 미 백악관은 한밤중에 다급하게 회의를 열었고 오로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발간한 지도만을 지참한 2명의 하국관리는 북위 30도 선을 손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반쯤 내려온 소련군이 남하를 중단시킬 지점으로 북위 38도 선으로 찍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어떤 한국인도 또는 한국 전문가들도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당시 트루먼 대통령과 국무장관인 제임스 번주에게 그의 선은 약 반세기 전인 1904년에서 1905년에 치른 러일 전쟁 이후 러시아가 일본이 서로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를 상의하던 선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미국이 그때그때 임기 응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소련은 미국 측이 러시아 전쟁 당시 소련의 주장을 사실상 승인했으며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과 북쪽의 공산정권도 용인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결국 거래는 성사됐고 이 나라는 분단되었다. 주사위가 던져진 것이다. 소련군이 1948년 북한에서 철수하자 이듬해 1949년
이번에는 미군이 남쪽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1950년 6월 미국의 냉전 시대 지정 전략을 치명적으로 오판한 북한군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 38도선을 넘어섰다. 북한군이 거의 남해안 부근까지 일사천리로 남하하자 워싱턴 정부는 그때서야 큰일 났다 싶었다. 엄밀하게 군사 개념으로만 보자면 북한 정권과 그 후원자인 중국은 제대로 한 셈이다. 한국은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핵심 국가가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북한 정권과 중국이 간과한 게 있다. 만약 미국이 우방인 남한의 편을 서지 않는다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신망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규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냉전의 정점에서 혹시라도 미국의 동맹들이 양다리를 걸치거나 혹은 공산진영으로 갈아타기라도 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의 전략은 동아시아와 동유럽을 동일선상으로 다룬 것이다. 예컨대 폴란드, 발트해 여러 국가들,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자신이 뒤를 버티고 있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1950년 연합군을 앞세운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했다. 연합군은 북한군을 38도선 2부까지 밀어붙이면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압록강 부근까지 일사천리로 진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이 결정을 내려야 할 차례가 되었다. 미국이 한반도를 발에 디뎠던 것은 특히 38도선 2부까지 와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실제로 함흥 위쪽의 북쪽 산악지대는 곧장 중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리였다. 결국 중국군은 압록강을 넘어 밀려 들어왔다. 36개월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양측은 모두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현재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전투는 서서히 소집 상태에서 머물다니 결국 휴전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는 평화의 저역이 아니었다. 그리고 북이 38도선을 갖춘 이들은 여전히 이 상태로 남아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반도의 지리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남과 북 사이에 인위적인 분단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지리상으로 실질적 분단은 동쪽과 서쪽이다. 반도의 서쪽 지형은 동쪽 지역보다 훨씬 완만하며 인구의 다수가 이곳에 모여 살고 있다. 동쪽은 북한에서 한격 산맥이, 남쪽에서는 좀 더 작은 산맥이 누워 있다. 한반도를 절반으로 가르는 비무장 지대도 부분적으로는 임진강과 한강의 물길을 따라가지만 이 물길이 남과 북 사이에 천연절벽이 되지는 못한다. 이 강은 외부의 세력의 침탈을 너무 자주 받은 이 통합된 지리적 공간 안에서 있는 하나의 하천에 불과하다. 두 개의 항국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 갈등은 단지 포격 몇 방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일본, 미국, 남한 모두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한다. 특히나 남한은 머리 위에 그 위협을 안고 산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다만 1950년의 사례를 보여주듯이 재래전 형식으로 선제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 또한 높다. 남한의 수도인 거대 도시 서울은 휴전선과 비무장 지대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남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모여 살 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금융기관 또한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놓여 있는 셈이다. 비무장 지대 248km를 따라 고지대인 1만 기의 북한의 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기는 잘 숨겨져 있는 데다가 일부는 강화된 벙커와 지하 저장 시설 안에 배치되어 있다. 이 모두가 서울 한복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한국군과 미 공군이 협력하면 2, 3일 안에 이들을 상당수 파괴할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그동안 한반도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만 개에 발사되는 포탄 가운데 단 한 발이라도 도심과 부도심에 떨어지면 그 충격은 수십 배 이상이다. 북한 전문가인 빅터 차와 데이비드 강은 포린 플러시에서 개전 초기에 북한군은 서울을 향해 50만 발 이상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상당히 높은 예상 수치지만 약 5분의 1로 줄인다 해도 그 결과는 여전히 어마어마하다. 이 경우 남한 정부는 남쪽으로 밀려내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관리하는 동시에 주요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수도 이남에 배치되어 놓은 부대들이 동원해서 아무리 국경을 단단하게 틀어막는다 해도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남한의 큰 걱정은 서울과 수도권이 휴전선과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서울은 위치상 북한의 기습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북한의 평양은 수전선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부분적으로 산악지대의 보호를 받는다. 비무장 지대를 내려다보는 고지대는 그리 높지 않은데 이곳과 서울 사이에는 꽤 많은 평지가 있다. 북한군은 기습공격 시 북한이 남쪽으로 뚫어놓았다고 남한이 믿고 있는 지하터널을 이용하면 신속히 남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전투 계획 중에는 잠수함을 이용해 특공대를 서울 이남에 상륙시키고 남한 내에 심어둔 잠복 조직원들을 이용한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줄잡아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동해와 태평양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면서 도쿄를 물론이고 일본 영토도 훌쩍 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1,00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대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대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상당수는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고 전쟁이 확대될 경우에는 평양식 총알바지로만 유용하겠지만 미국은 남한편에서 싸울 것이다. 그러면 바짝 긴장한 중국군이 압록강 부근에서 모여들 것이고 러시아와 일본은 이 국면을 초조하게 지켜볼 것이다. 한반도에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 터지는 것을 반길 자는 아무도 없다.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당연지사인데도 과거에도 그럴 전쟁을 막지 못했다. 1950년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내려올 때 이 전쟁은 3년을 걸쳐 400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내고 교착 상태로 끝나는 것을 그 누가 예상했는가. 오늘날 전면전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일 것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보다 80배나 크고 인구도 2배나 많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은 궁극적으로 북한군을 압도하겠지만 이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다시 개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가정을 할 때이다. 만약 전면전에 떨어진다면 어떤 국가들이 발생하는가? 그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진지한 계획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한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적이 있는데 대체로 그 혼란 그 자체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이다. 한국이 문제를 야기하든 외부에서 터지든 그 결과는 전쟁이 벌어지면 그 파장은 몇 배나 클 것이다. 일단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 또한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심지어